김재하신의 생명사상은 핵심이 체험에 있습니다. 형이상학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니고 체험입니다. 체험적 깨달음. 그 체험이라는 거는 몸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몸이. 그렇죠. 몸체자잖아요. 김재하 시인의 생명사상은 몸이 스스로 자신의 몸이 경험한 생명세계에 대한 통찰을 이론적으로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생명 철학이 아닙니다. 생명 사상입니다. 생명에 대한 자기 체험에 기반한 하나 사유. 그러나 그 사유가 굉장히 오랫동안 축적이 되면서 어떤 체계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의 사상이 된 겁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김재하 시인의 동학사상의 현대적 전개에 있어서 왜 김재하를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뭐 김용옥 씨도 있고 뭐 많습니다. 백낙춘 씨도 있고 뭐 경제사학으로 동학농민혁명을 연구하는 학자들 엄청 많고 사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 엄청 많고 종교로 연구하는 사람들 엄청 많지만 자기의 독창적인 사유로 동학을 저는 재발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해석이라고 하지 않고 재해석이 아니라 재발명, 새로 만들었다. 새로 만든 사람은 저는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하 시인이. 그러니까 동학을 현대적 전개라고 할 때 김재하만이 유일하게 현대적 전개라고 재발명한 새로 만든 사람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김재하는 자기 고유의 생명사상이라는 하나의 사유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생명사상이라는 게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10대 때 6.25의 목포에서의 체험으로부터 70대 돌아가시기 전까지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김재하 시인도. 돌아가시기 전 한 5년 전까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면서 그때에 경험했던 그 노년기의 고통스러운 병이 들어 암 투병 생활도 하셨거든요. 그것들을 하나의 사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생명사상, 동학 이해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다. 저는 어려서부터 기독교적인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교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심령 대부흥회를 경험하고 근데 또 정읍은 동학농민혁명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동학농민혁명을 문화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이후에 지금까지 동학사상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 몸 안에 제 머릿속에서가 아니라 제 몸 안에서 동학과 서학이 만나서 뒤엉켜져 있는 거죠. 저는 제 안에서 이 동서의 사상이 만나서 새로운 무엇이 제 안에 태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핵심이 신체로서의 생명입니다. 김재하가 영성을 얘기를 하고 미학을 얘기하는데 영성과 미학도 우리 다 몸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몸이 여기 와 있잖아요. 이 몸이 와 있고 제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는 그 몸이 이 다른 몸들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거를 우리 오랜 동아시아적 개념으로는 감흥이라고 했고 서양 사람들이 요새 쓰는 서양 철학에서는 어펙트, 정동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앞에 있는 어떤 다른 인간 신체와 계속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소나무들과 다른 나무들과 이 공기들과 계속 감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축적되고 축적되어져서 내 몸을 만들고 내가 그 감각이 그 내 몸의 섬세한 감각이 별들하고 연결이 되면 내가 우주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김재하가 얘기하는 김재하의 최종적 결론, 우주적 휴머니즘입니다. 저희가 죽을 때 저는 뭐 잘 모르지만 기독교적인 배경이 자라고 저는 제사를 안 지냈어요. 잘 몰라. 제사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더라도 뭐 절하고 이러길 못하게 했어 우리 아버지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에 익숙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배웠어요. 칠성판이라는 게 있구나. 칠성판에 뉘어야 된다 사람을.
북두칠성과 연결되어지는 이 몸이 다시 북두칠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거를 넓게 보면 하나의 사상체계 속에서는 그런 게 바로 우주적 휴머니즘, 몸의 우주성을 한 인간을 통해서 실현시키는 그런 것으로 봅니다. 그게 김지아의 생명사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김지아 동학이 있고 김지아가 동학을 해서 동학을 재해서 가지고 생명사상이 나온 게 아니라 생명사상이 있고 김지아의 체험적 생명사상이 동학을 통해서 동학을 재발명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금부터 뭐 김지아의 생명사상에 그렇다 하더라도 김지아를 통해서 유수의 철학자들이 항상 해월 최시영이라는 동학의 2대 교주도 자기를 안다는, 도를 안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안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자기가 누구냐면 몸을 안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해월 선생님도, 해월 최시영도. 자신의 몸을 탐구하면, 자신의 몸의 경험들을 계속 체크하면 그게 도의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김지아라는 시인은 시인의 섬세한 감수성으로 자신의 몸을 관찰하고 또 수련을 하면서 아주 섬세한 세계들과 만나는 경험을 한 거고, 자신의 신체가 이 우주와 교감하는 경험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얘기 순서는 오늘 얘기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통째로 좀 보시면 좋아요. 통째로 왜 김지아를 동학의 현대적 전개를 얘기하는데 김지아를 얘기를 하는가 하는 게 이제 질문이죠. 이 연구 주제입니다.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김지아의 생명사상이 있어서 동학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만들었고, 그래서 동학을 우주생명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체계로, 동학도 하나의 학문체계거든요. 150년 전에는 동학이 있었지만 서학이 그 전에 들어왔잖아요. 그 전에 북학이 있었잖아요. 청나라 공부를 하는 북학. 그 다음에 남학이라는 게 나중에 또 만들어집니다. 동학 말고도. 우리나라에. 그래서 동서남북학이 다 있었어요. 그 학문체계예요. 그런데 김지아 시인은 그걸 다 모아가지고 굉장히 스케일이 크신 분인가 봐요. 모아가지고 우주생명이라는 학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학문체계를. 자, 그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게 근데 이것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요 체험, 나는 찢어진 존재구나라고 하는 체험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재발명의 내용을 이렇게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문명이라는 거는 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아파트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자동차, 아파트, 세면대 이런 것들이 다 문명입니다. 그런데 그 문명, 그건 물질 문명이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신 문명의 틀이 있는데, 그 정신 문명의 틀 원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 때이고, 이미 새로운 정신 문명의 틀이 우리 안에서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거에 유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걸 이제 김지아 시인은 동학을 통해서 제시를 하는 거고, 그럼 구체적으로 새로운 문명이 만들어진다는데, 물질 문명 이거는 기후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적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AI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변화가 있을 겁니다. 물질적인 큰 변화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도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는 순간, 운전해서 이쪽 방향, 지금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경로들이 있잖아요. 경로들이 변동되잖아요. 변화가 되잖아. 그런 것들이 다 인공지능의 작동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근데 우리는 인공지능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고 인공지능의 영향력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문명을 만드는 무엇일 텐데, 예를 들면 그런 부분. 기후변화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북방 한계선의 사과의 재배, 북방 한계에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계속 올라가서 이제 38선을 넘고 시베리아로 갈 거예요. 캄차카로 갈 거예요. 캄차카로 갔을 때 우리나라의 남북 국제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김지아 시인은 정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예언적으로 얘기를 했고,
국제 정치학자나 국제 경제학자들은 예언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한미러 동맹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 체계가 기본적으로 있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막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김재하 씨는 그거를 예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후 온난화 때문에 시베리아와 캄차카가 온난화가 되면 온대 기후가 되고 그때의 동해와 북극해가 열리면서 동해와 북극해로 가는 이 항로들이 만들어질 거고 거기 그 넓은 땅을 누군가는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한국밖에 없다. 러시아가 초대할 국가가 한국밖에 없다. 이게 이 사람 주장이기도 한데 이분은 국제 경제학자고 김재하는 그것을 예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정역, 주역을 연구를 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문명사적 대전환이라는 게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고 관념적인 게 아니고 물질적인 변동이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또 정신 문명의 코드가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새 동학 엄청 뜨고 있습니다. 동학 여기저기 연구하는 사람도 그렇다 하더라도 극소수죠. 왜냐하면 원래 소수였으니까. 다만 5천만 명 중에 한 10명쯤 관심을 갖다가 이제 한 1000명쯤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1000명 중에 들어가는 겁니다. 10,000명쯤 이제 됐겠죠. 그러니까 5천만 명 중에 10,000명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적은 숫자잖아요. 근데 100명이 10,000명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배잖아요. 100배잖아요.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새로운 사상으로 새로운 문명사적인 요구들에 부응을 한다면 이 사상이 이 논리가 부응을 한다면 이제 뭐 100만 명, 1000만 명 이렇게 가겠죠. 여러분들은 그 가장 앞자리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시천여민이라는 광주의 시립박물관에서 하는 전시회를 갔었고 여기에 제가 생명사상에 대한 글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시천이라는 거는 동학의 시천주 주문의 앞머리예요. 그 다음에 여민은 백성과 함께니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광주는 항상 자신의 광주의 경험을 사회적인 거, 변혁적인 거, 계층적인 거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동학을 도입을 했는데 연결을 시키려고 했어요. 5월과 동학을, 광주와 동학을 연결시켰는데 광주와 동학을 옛날에도 연결시켰어요. 뭘로 연결시켰느냐? 전봉준의 동학으로 연결을 시켰어. 동학농민 혁명의 동학으로 연결을 시켰어요. 근데 이번에는 뭘 했냐? 시천주 주문, 수훈 최재우의 동학과 광주를 연결시킨 전시회를 연 거예요. 토론회를 연 거예요. 뭔 얘기인지 뭐가 달라졌다 느낌이 오세요? 수훈 최재우, 여기 대구에서 처형되어 돌아가신 수훈 최재우, 동학을 창도한 종교적 천재 수훈 최재우. 지금까지는 광주 5월을 얘기를 할 때 수훈 최재우는 노 코멘트, 언급을 안 했어. 왜냐하면 그건 종교적이고 사상적이니까. 근데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시회, 지금 아직도 이제 전시회가 12월 초에 끝났겠네요. 이 전시회의 테마가 수훈이 만든 시천주 주문의 앞머리와 동학의 5월의 공동체를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동학 신드롬의 가장 중요한 변화의 양상입니다. 그냥 동학농민 혁명 이런 게 아니고 사상이 중요하다는 게 그래서. 자, 이런 다른 것들 많이 있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김재하 시인의 청년 시절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글을 쓰고 있는 40대의 김재하고요. 여기는 30대의 김재하입니다. 유신 시절 때 독재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일본 사람들이 이제 구명 운동하면서 만든 책입니다. 그리고 이건 1980년대 말에 지난 시간에 제가 간단히 소개했던 한살림이 한살림 선언을 얘기를 하면서 동학을 기반으로 해서 생명운동을 펼치는데 그 논리를 제공했던 그 사상적 기초를 제공했던 게 김재하입니다. 그게 89년도예요. 89년도면 거의 40년 됐잖아요. 40년 전에 아무도 동학 얘기 안 했어요. 더더욱이나 동학농민 혁명이 아니라 동학 사상으로
생명사상으로서의 동학은 그 누구도 얘기를 안 했어요. 어느 종교학자도 얘기하지 않고 어느 철학자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김지아가 얘기를 한 거예요. 김지아의 핵심적인 사상은 80년대 초중반에 다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그 이후에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두꽃이라는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뭐 동상도 세우고 이런 게 많이 있지만 김지아의 생명사상을 통한 동학의 새로운 이해, 이거만큼 새롭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런 동학은 없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좀 거시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기후변화, 이제 문명사적 전환의 키워드가 두 개인데 하나는 AI하고 하나는 기후변화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의 조건을 마구마구 바꾸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막 그럴 겁니다. 제 생각에는 정치 이런 거는 세 발의 피입니다. 이런 큰 변화의 흐름에 비하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주 오랫동안 생명사상을 기반으로 그거에 대한 대안을 응답을 했던 분은 김지아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다른 분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 저의 주장을 하는 겁니다. 김지아가 생각을 할 때 현실은 이렇습니다. 현실. 우리는 개인으로 봐도 그렇다는 거야. 문명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혼돈과 해체에 대한 두려움. 혼돈과 해체가 별게 아니에요. 지난 5년 전까지 가치 기준의 핵심이 예를 들면 자유였다. 그런데 이게 자유가 무슨 의미야?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되고 곧 죽게 생겼는데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했던 것이 가족이야. 근데 가족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예를 든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경제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지속해와서 영원히 갈 것 같은 이런 학교라든가 정당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당도 근대적 구조물입니다. 한 200년, 150년밖에 안 들은. 우리나라는 70년, 80년밖에 안 됐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150년. 정당이라는 정치 형식도 이것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전 정당이라는 구조 자체가 해체되는 게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좋은 정당을 만들자 이것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이라는 거죠. 생명위기에 대한 좌절감. 여기서 중요한 건 불가해안이에요. 불가해안. 왜 우리 딸들은 아이를 안 낳을까? 왜 젊은이들이 앞길이 창창한데 자살을 할까? 알 수 없습니다. 본인들도 모릅니다. 본인의 의식이 본인의 몸의 움직임을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성성의 대공세에 부딪힌 남성 가부장부자의 열패감. 뭔 말인지 아시죠?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여동생들이 둘이 다 초등학교 선생님이거든요. 하나는 서울, 하나는 정읍. 근데 너무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기가 힘든데 그중에 중요하게 여러분도 다 들은 얘기시겠지만은 중요한 게 똑똑하고 키 크고 똑똑한 여자애들과 공부도 뒤지고 말도 뒤지고 체격도 뒤진 남자애들의 관계예요. 이 관계를 그러면 이게 이제 기존 질서가 지금 무너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게 과도하게 가면 또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거에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질문에 부딪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가 유일하게 우리의 경험적 세계야.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거, 느낄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것만이 경험적 세계야. 이래가지고 여기를 붙잡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일본의 아날로그 문화. 디지털 기계 그것도 문제가 많지만 그걸 아예 그냥 통째로 거부하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명상, 불교, 허무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응답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놀랍죠. 이게 여러분들 아마 너무 좀 놀랍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운명적 성배인 이스라엘의 참혹한 대몰락입니다. 김지아 시인은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강하면 강해질수록
몰락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전통이나 핵심 가치나 비전이나 이런 것으로 지구인들에게 새로운 어떤 비전을, 성배의 민족이라는 게 이제 성스러운 컵 안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이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움직여야 되는,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총으로 움직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동아시아 극동의 작은 반도의 한국 땅에서 이스라엘이 지난 2000년 동안 성배의 민족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한국이 그 성배의 민족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거는 나름대로 있지만 분명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요점은 그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쭉 해놓는 겁니다. 그 한국의 성배 민족이 될 그 가능성, 그 잠재력, 이게 동학으로부터 나오는데 그거는 생명사상을 통해서 재발명된 것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얘기들의 결론이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김재하의 생명사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야 뭘로 어떻게 재발명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김재하를 잘 모르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자세히는 모르실 거예요. 저는 90년대 초에 김재하 시인을 직접 모시고 생명민회라는 단체에서 한 5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가까이서 봤죠. 매일 점심도 같이 먹고 얘기도 많이 듣고. 근데 아까 이게 30대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모습인데 김재하 시인의 어록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제가 김재하 시인의 어록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저에게 새겨져 있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나는 찢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제가 책에서 읽는 순간에 너무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내가 찢어진 사람임을 알고 있거든요. 알았거든요. 내가 주요섭이라는 한 존재가 존재의 머리와 신체, 욕망, 사회적 경험 이런 것들이 다 일관되지 않고 분열되어 있다는 걸 제가 언젠가부터 알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저를 감추고 이렇게 분열된 저를 감추고 일관된 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항상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을 깨닫게 됐거든요. 경험적으로. 근데 김재하는 그 정도 분열 정도가 아니고 나는 찢어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찢어진 게 뭐냐? 찢어졌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김재하 시인이 41년생이거든요. 1941년생. 10살 때, 우리 나이로 10살 때 6.25가 일어났을 거잖아요. 1950년이니까. 목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목포도 다른 땅과 마찬가지로 다 좌우익 대립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재하의 가족 중에는 좌파 빨갱이도 있지만 경찰들도 있어요. 삼촌은 경찰이고 아버지는 빨갱이에요. 그리고 매일 전쟁 중에는 매일 목포 앞바다 갯벌에 시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시체가 떴다 가라앉다 떴다 가라앉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알고 있는 외숙모인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친구인 경우도 있었던 거죠. 그게 김재하의 10대의 경험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이름으로 그게 이루어졌죠? 저는 뭐 그때 안 태어나서 잘 모릅니다만 제가 들은 바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이념과 역사주의에 맞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김재하의 평생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념이라고 하면은 당시의 공산주의의 이름으로 총을 쏴 죽이고 또 그것을 막겠다고 하는 경찰들이 또 죽이고 이게 이념과 올바름의 정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일이잖아요. 그리고 역사주의라는 건 뭐냐면 이제 김재하 시인이 특히 역사주의에 대해서 문제되는 의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주의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막시즘에서 역사는 5단계 발전이 있어서 쭉 발전을 해가지고 원시 공산제 사회부터 쭉 가가지고 공산주의까지 간다. 법칙이 있다. 왜냐하면 이 법칙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자신과 사회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법칙이 있다고 하는 믿음이, 법칙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게 결정되어 있는 거죠, 역사가. 우리 삶이 결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왜 삽니까, 그럼? 우리 역사가 결정되어 있으면 왜 거기서 싸우고 저항을 합니까? 역사가 결정되어 있다고 믿는 이 믿음, 이게 우리 삶과 사회를 파괴한다고 김재하 시인은 체험적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특히 공산당들이. 물론 경찰도 마찬가지고 이 올바름의 이름으로 죽였죠. 그거에 대해서 김재하 시인은 제가 볼 때는 10대 때의 그런 경험들을 이따가 이제 잠깐 볼 텐데 이런 시로 썼습니다. 황토길이라는 시. 황토길에 선연한 핏자국 핏자국 따라 나는 간다 애비야. 내가 죽었고, 애비가 죽었고, 그때는 애비들이에요. 자기 선배 세대를 얘기를 했죠. 기성 세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세대들. 내가 죽었고 지금은 검고 해만 타는 곳. 그 두 손엔 철사줄. 뜨거운 해가 땀과 눈물과 모밀밭을 태우는 총뿌리 칼날 아래 더위 속으로 나는 간다 애비야. 내가 죽은 곳. 부죽머리 갯가에 숭어가 뛸 때. 이게 지금 6월달입니다. 6월달. 가만히 속에서 내가 죽은 곳. 이게 6.25의 한 장면이에요. 그 김지하가 10대에 관찰한, 목격한 그 현장에 생명의 현장, 죽임의 현장이에요. 그게 김지하 시인은 그걸 죽게 만들고 죽이고 서로 죽이는 이게 역사주의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특정 이념의 이름으로 있다는 거에 저항을 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1970년대는 박정희의 독재, 민주주의,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이념, 한국 근대화라는 이념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그 독재에 저항을 하고 그 이후에 80년대, 90년대에는 좌파들에 대해서 역사주의, 역사의 합법직성을 주장하면서 여기가 오로지 진리라고 주장하는 거에 저항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지하는 이데올로기와 역사주의의 어떤 전사이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 생명사상이라는 것은 형이상학이 아니라 피눈물의 결정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학은 재해석한 게 아니라 조항을 새로 만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김지하의 이 체험을 가장 절절하게 김지하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서대문 구치소에 김지하 시인이 6년을 살았어요. 일제 때 만들어진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독방에서 방 전체 어떤 경우에 몇 년 동안은 그 건물 1층 전체를 비워놔. 그리고 김지하 혼자 독방에 사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너무 위험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6년 동안 살면 미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벽이 다가오고 천장이 자꾸만 내려오기 시작하였죠. 가슴이 답답하고 소리 지르고 싶은 충동에 마구 휩쓸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감옥에서는 이를 병면증이라고 합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으려고 갖은 애를 썼으나 손가락도 무던히 썼으며 깨물었어요. 그러나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때가 마침 봄이었는데 어느 날 쇠창살 틈으로 하얀 민들레꽃이가 감방 안에 가득히 날아 들어와 반짝거리며 허공 중에 하늘하늘 날아다녔습니다. 참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쇠창살과 시멘트 받침 사이의 틈, 빗발에 패인 작은 흠에 흙먼지가 날라와 쌓이고 또 거기 풀씨가 날라와 앉아서 빗물을 빨아들이며 햇빛을 받아 봄날에 싹이 터서 파랗게 자라오르는 것, 바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개가죽나무라는 풀이었어요. 새삼스럽게 그것을 발견한 날 웅크린 채 소리 죽여 얼마나 물었던지 뚜렷한 이유도 없었어요. 그저 생명이라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신선하게, 그렇게 눈부시게 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한없는 감동과 희열 속으로 나를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명이라는 게 에코처럼 이렇게 귀에 계속 울렸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자의 생명사상은 형이상학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완전 체험이에요. 일종의 계시처럼 생명이 온 거예요. 그 체험 6년 동안의 감옥에서의 그 고통스러운 시절 끝에 병면증이라 이게 벽이 막 저한테는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벽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벽이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나를 막 짓누르는 것 같은 압살하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계속 정신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이 개가죽 나무의 풀이 돋아는 쇠창살 틈에 먼지가 쌓여가지고 흙이 됐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올라오는 요 새싹 하나를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이라는 게 에코처럼 나한테 왔다 이런 겁니다. 그게 김자의 생명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론적으로 아주 복잡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런데 이런 체험 속에서 계속 그럼 이제 공부를 계속 해갔을 거잖아요. 공부를 계속 해나가면서 생명사상을 심화시켜 나가는데, 심화시켜 나가면서 김자가 했던 자신의 생명사상의 핵심 키워드는 혼돈이었어요. 혼돈. 아까 제가 찢어진 사람입니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내 자체가 혼돈이에요. 자기 자체가 혼돈. 생명 자체가 혼돈이에요. 질서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질서 있는 것 같지만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명의 진면명은 혼돈이며 참다운 평화는 강대국의 나라에 이루어지는 국가 간의 공화주의다. 이거 아직 혼돈 그 자체의 살아있는 균형과 질서인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혼돈이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분열과 혼돈과 파열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직면한 것을 같이 공유하면 내 안에 새로운 생명력이 솟아오르면서 새로운 삶의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아버님이 목회하시기 때문에 설교 많이 하잖아요. 심령대 부흥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할렐루야 이런 것도 잘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 이게 아멘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뭐냐면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는 종교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분열과 파열과 불안함과 일관성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순간 해체하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것에서부터 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저는 생명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자 시인이 자신의 생명사상 얘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예를 하나 들어요. 새만금 갯벌 아시죠? 서해안에 있는 새만금 갯벌. 전라북도 사람들한테는 새만금 갯벌이 뭔 옥동자 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거 만들면 뭐가 좀 될지 알았어요. 근데 지금 30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김자 시인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생명평화운동 한 사람들은 새만금 갯벌을 살리자고 열심히 운동을 해요. 지키자, 갯벌 지키자. 그러면 마을 주민들도 처음에 열심히 참여해. 그런데 보상비가 조금씩 올라가. 그러면 막 싸우다 보면 처음에 100만 원 준다 그랬다가 200만 원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한 300만 원쯤 올라가면 싸움에 대열해서 이탈해가지고 다 돈 받으러 가버려. 그러면은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그런데 김재하 씨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중성, 내가 나의 욕망을 이걸 통해서 얻고 싶은 것도 생명이고, 이 빼앗긴 땅을, 이 갯벌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생명이다. 우리 안에 이 이중성을 인정하는 게 생명사상이다. 이게 김지아 얘기예요. 지금까지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까지의 환경운동과 생명운동은 보호하는 건 동그라미, 좋은 일, 파괴하는 건 나쁜 일 이렇게 단단해요. 돈 벌려고 욕심내는 건 나쁜 일, 잘 지키는 건 좋은 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실제로 우리를 보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경우는 욕구도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저항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의 이중성을 인정해야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개인으로 보자면. 저는 이런 표현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위정척사 있었잖아요. 위정척사파와 개화파. 위정척사파와 개화파도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이를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때에 맞아야 되는 거죠. 그때에. 그 상황에 맞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저항과 굴신. 생명이라는 게 생명을 억압하면 저항을 하죠. 김재하 시인도 하나의 생명으로서 저는 저항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재에. 그런데 우리는 저항만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고양이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고양이가 발톱을 나한테 밥을 주러 와서 올라올 때는 발톱을 가립니다. 발톱을 세웠다가도 나를 다치게 하면 밥을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걸 굴신, 몸을 숙이는 거죠. 그게 사는 법이에요. 생명이 사는 법. 그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고 그러나 또 저항할 수도 있어요. 그 저항과 굴신이라는 것을 몸을 숙여서 나를 굴복시키는 이 굴종을 한편의 생명의 모습이고 또 다른 편에는 맞서서 결정적인 순간에 저항하는 이 생명 두 가지를 다 같이 보자 이런 거예요. 그게 김재하입니다. 김재하의 생명사상입니다. 뭐 생명을 살리자 이런 게 아니고 생명을 보호하자 이런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핑계로 해서 매일 굴신만 하고 이러면 또 아니죠. 불신을 인정하되 저항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어려운 말에 이론들이 있어요. 이론적. 서양 사상에서는 이 혼돈으로부터 질서라는 프리고지라는 열역학의 노벨상을 받은 화학자가 있습니다. 이 화학자가 얘기하는 이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혼돈으로부터 질서. 그러니까 질서라는 거는 혼돈에서 생겨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혼돈이 없으면 질서도 없는 거죠. 질서는 질서를 생산을 하지만 같은 질서를 생산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질서의 질서가 아니라 김재하 시인이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혼돈의 질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열되고 흔들리고 뭐 흔들리는 나무까지 이게 그렇죠. 그런 데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흔들림 속에서. 불연계연이라는 것은 수훈 최재우 선생이 얘기했던 겁니다. 논리, 핵심적인 논리입니다. 불연, 아니다와 그렇다, 기연, 그렇다가 이 이중성이 우리의 생명의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서 그렇고 그러면서 아니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 이중성이 있고 그것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 이런 겁니다. 생명사상, 혼돈의 생명사상, 역설의 생명사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김재하 시인이 만들어낸 새로운 학문 체계가 우주 생명학이라는 겁니다. 그냥 괄호치고 우주를 빼면 그냥 생명학이 되겠죠. 생명학 혹은 우주 생명학입니다. 김재하 시인은 이 우주 생명학이라는 책을 마지막에 집필한 책 제목이 우주 생명학이에요. 아마 당신이 돌아가실 때를 이미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없고 당신의 신체가 더 이상 잘 움직여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겠죠. 이게 마지막 작품입니다. 그 마지막 작품의 끝도 못 맺었어요. 근데 이름은 우주생명학이라고 붙여놨어요. 왜 붙여놨느냐? 이 우주생명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생명의 우주성이라는 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명하면 생태적인 것, 자연과의 관계만 생각을 하잖아요. 풀, 바다, 물 이런 것과의 관계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별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게 생명사상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칠성판 얘기를 했잖아요. 매일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할 때 그 우주와 별과 북극성과 북두칠성과 나와의 그 관계, 그걸 사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우주가 되는 거잖아요. 죽는다는 건 우주가 되는 거예요. 나의 신체가 우주적 신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생명이라는 걸 동학권은 다른 차원에서 발명해냈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 핵심 내용이 뭐냐? 이걸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원형, 기준, 담론. 말이 어렵죠.
원형은 아키타입입니다. 어떤 인간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원형의 모습이 있잖아요. 사람인 짤 이렇게 쓰면 우리는 다 이게 인간이다 이런 걸 알잖아요. 한자 문학관에 있는 사람을. 그런 게 일종의,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는 서로를 의존하는 존재, 의지하는 존재야 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원형적 이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원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패러다임이에요. 패러다임. 척도, 기준. 지금까지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으로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다. 그 핵심은 이제 혼돈적 질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담론인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이러저러한 이야기. 이러저러한 이야기의 키워드가 김재하 시인한테는 동학의 시천주 21자 주문, 강령주문과 본주문 다 합해서 21자인데 21자 주문에 모심이라는 말과 님이라는 말 속에 새로운 문명에 뭐가 있다. 이야기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신문명론 얘기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요새 더더욱이나 요새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김재하 시인은 아주 40년, 50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지만 최근 10여 년 동안 엄청 많이 늘어났고 최근 AI 뭐 포스트 휴먼 어쩌고저쩌고 지금은 엄청나게 또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장기표 선생도 신문명 정책연구원이라는 걸 수년 전에 만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여러 번 뵙고 그랬는데 수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문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형, 이게 뭐냐?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원형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씨앗처럼 이렇게 심겨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사람인 자처럼 뭐가 있다. 하트 이런 거 있잖아요. 하트. 심장 모양 하트 아시죠? 하트 같은 것도 하나의 원형이에요. 그 이미지가 있어 우리 안에. 그런데 그 문명의 원형 같은 게 있는데 그 문명의 원형이 바로 김재하 시인은 궁궁태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궁궁태극의 모양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수훈 최재우 선생은 1860년도에 깨달음 체험을 하고 나서 하늘로부터 어떤 거룩한 그림을 받아요. 그걸 영부라고 해요. 영부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진 않아요. 전해오는 얘기만 있어요. 수훈 선생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최재우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기형 그 무늬가 태극하고 비슷하고 또한 그 무늬가 궁궁하고 비슷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형, 태극, 기형, 우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늬가 태극 모양 같기도 하고 궁궁 모양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여러 가지로 천도교에서는 해석을 하죠. 이게 천도교, 지금 현재의 천도교 깃발이거든요. 이걸 궁을기라고 합니다. 궁을기. 궁궁하고 궁을은 섞어서 쓰고 있어요. 뭔가 지금 오묘하잖아요. 둥글둥글한데 이 안에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메커니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게 이 궁울기, 천도교에서 사용한 이 궁울기가 이 궁울, 궁궁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기독교에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 이게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심겨질까? 이게 마음속에 씨앗처럼 이렇게 심어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좀 의문이에요. 의문인데 김재하 시인도 뭔가 그림을 그려주진 않았어요. 수훈 최재우도 그림을 그려주진 않았어요. 근데 태극궁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다 정감록에서 나온 비결서들에서 다 했던 얘기들이거든요. 18세기에. 근데 김재하 시인이 중요한 거는 21세기의 새로운 어떤 이미지, 상징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도래했고 와 있고 그게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김재하 시인은 그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려주진 않았어요. 저한테.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수훈 최재우는 태극하고 궁궁을 순서를 태극을 앞세우고 궁궁을 그 뒤에 순서를 잡아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태극 혹은 궁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재하 시인이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다. 그것은 과도기적인 거고 새로운 문명의 원형적인 상징은 궁궁을 앞세워야 된다. 궁궁 태극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국이 태극할 때 무국을 앞세우는 거하고 좀 비슷할 수 있어요. 극이 없음. 제가 조금 무국, 태극 이런 것도 저는 뭐 철학을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아마 지난 시간에 인문학 시간에 공부하셨습니까? 무국이 태극. 들어도 모르겠습니다. 예, 예. 태극이라는 거는 음양의 질서를 얘기를 하는 거죠. 태초의 질서의 원형이죠. 태극은 원형이죠. 근데 무국은 이 태극 이전이라고 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태극, 질서가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전. 그러니까 우주론적으로 보자면 빅뱅이 태극의 순간이라면 빅뱅 이전이 무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거칠게 말하면. 근데 이게 137억 년 전에 우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무국이 태극이라고 하는 것을 수용한다면 혹은 궁궁 태극을 수용한다면 제가 얘기하는 얘기들도 다 아직 결정되지 있지 않고 앞으로 계속 결정되어지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유동하고 있고 항상 새롭게 결정될 수 있는 것의 의미를 궁궁태극으로 김재하 시인이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뒤에 가면 이런 얘기로 이어집니다.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은 혼돈적 질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질서적 질서가 아니고 여러분들 이걸 만약에 확대해서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질서의 질서를 주장하면 불화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싸움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혼돈적 질서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미결정의 상태, 혼돈적이야, 알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왜냐하면 계속 움직이고 변화하니까 그걸 전제로 하고 지금 이 상황에 맞는 부부관계의 질서를 어떻게 만들 것이라고 접근하면 부부관계가 평화로워질 것이고, 부부관계가 애초부터 이렇게 되어야 돼 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접근을 하면 질서의 질서를 만들고자 하면 깨질 수밖에 없다. 역설적이죠. 질서의 질서를 만들려고 하면 깨지고 혼돈의 질서를 만들려고 하면 진화하고 발전하고, 이게 김지하 얘기입니다. 부부관계에 적용을 하면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학교가 개판이야, 무너지고 있어. 무너지는 걸 직면을 하고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지금 안 맞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키고 있는 분들은 누구냐? 교육 관료, 죄송합니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교육 관료 선생님들이죠. 이 교사 체계 안에서, 이 현재 교육 체계 안에서 흔들리고 있는 교육 체계를 붙잡고 있어야만이 살고 있는,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 해체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흔들리는 걸 인정을 하면서 흔들림 속에서 새로운 교육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혼돈적 질서입니다. 이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걸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니,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게 문명사적으로 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막시즘 얘기를 잠깐 했는데 막스나 공산주의에서는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얘기해요. 인류사는 계급투쟁의 역사, 투쟁의 역사야.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 모순됐으니까, 서로 충돌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음양론이 그러면 중국 전통의 태극을 강조하는, 궁궁이 아니라 태극만 강조하는 중국 전통의 음양의 논리는 그러면 바람직한가? 여기는 음양의 조화만 강조해. 서양의 논리는 충돌, 모순만 강조하고 동양의 종주국이라는 중국 문명은 조화만 강조해. 음양의 조화만. 남녀 간의 조화만 강조해. 남녀 간이 어떻게 조화를 해요? 부부 간이 어떻게 조화만 있었어요? 맨날 부부 화순만 얘기해. 어떻게 부부가 화순을 해? 부부가 싸우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다음 단계로 발전을 해나가는 거죠. 계속 부부가 조화로운 관계만 유지하면 퇴행해, 퇴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구의 대표적인 논리인 모순의 논리도, 중국 문명의 대표적인 논리인 음양 조화의 논리도 한계가 있다. 이게 김지하가 주장하려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극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궁궁을 앞세워야 된다. 혼돈을 앞세워야 된다. 질서 아님을 앞세워야 된다. 이게 김재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혼돈적인 질서, 질서적 혼돈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양도 그냥 조화로운 거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게 김재하의 새로운 문명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새로운 문명의 담론인데 여기서는 두 개의 키워드를 얘기합니다. 모심과 님. 이거 다 수훈 최재호 선생님의 열석자 본주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시천조 조화정 영설문 만사지. 거기에 시에 대한 해설 뭐 등등 님에 대한 해설 이런 것들을 여기에 지금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배진희님께서 소개를 해주실 때 모심과 살림 연구소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냈던 잡지입니다. 모심과 살림 연구소라는 데는 한살림 연합에 있는 부설 연구소고 거기 제가 소장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연구소 이름이 모심과 살림 연구소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상식적이진 않죠. 무슨 정책 연구소 이래야 되는데 모심이라는 게 뭐냐? 예, 복잡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모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모신다, 아버지를 모신다, 부모님을 모신다 이런 개념, 하느님을 모신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미 모셔져 있다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기운을, 뼈와 살을 받아서 제가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엮여져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엮여져 있는 존재, 천지부모라고 해월 최시열 선생을 얘기를 하는데 이 이미 연결되어 있는 그 자체를 모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부러 수직적으로 아버지를 잘 모시자, 선생님을 잘 모시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미 그대와 내가 둘이 하나가 아니고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는 것을 모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범위가 둘 사이의 관계,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 제자와 선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전 우주로도 확장될 수 있을 만큼 연결되어 있다. 지금 그걸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에서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이제 이 종교적인 언어로 담고 있는 게 모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모심은 존재와 인식의 관계의 비밀이며 생명과 신의 수수께끼이다. 모시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그렇죠? 모시지 않으면, 내가 숨 쉬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어요. 생존한다는 살 자체가 모심이다. 무엇을 모심인가? 허공을 모십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허공을 모심. 아까 혼돈을 모심하고 비슷해요. 무엇이 있음을 모시는 게 아니고 무엇이 없음을 모시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은 거. 앞으로 정해지지 않아야 정할 수 있잖아요. 이미 정해놓으면 뭘 정해? 정할 수 없잖아요. 이미 질서가 잡혀 있으면 새로운 질서를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신다는 것은 그 하느님의 신의 무소불위 어디에나 존재하시고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미결정의 그 힘이지 하느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셔야 되는 것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걸 모시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그런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 우리에게 준 능력 이걸 잘 모시자 하는 겁니다. 수훈 최재우 선생은 제자들이 어떤 제자가 수훈 선생님에게 동학에 입도를 했다가 열심히 이제 그 기도도 하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나갔나 봐요. 탈퇴를 해버렸어. 그래서 또 이제 세상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계속 그 입도를 해서 활동을 하는 그 제자가 그 사람을 보고서 아니 이 사람한테 왜 하느님이 진짜 감흥한 거 맞습니까? 왜 이 사람은 나갔습니까? 감흥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나쁜 놈들한테도 하느님은 감흥을 해주십니까?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거였어요. 하느님은 지극하신 하느님은 불택선악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악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세계에는 선악이 없어요. 하느님의 선악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인들이 만들었고 지금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의 윤리나 규칙은 하느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하느님은 그걸 만들 능력을 주신 거죠, 우리에게. 그걸 판단할 능력을 주신 거죠. 가정의 윤리나 법칙이나 도덕과 규범을 만드는 거는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같이 부부간에 협의해서 아들, 딸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기후변화의 세상에서는 AI가 오는 세상에서는 이러이러한 상황적 변화에 맞는 올바름의 규칙, 선악의 규칙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 어떤 경우에는 선이고 어떤 경우는 악일 수 있잖아요. 그게 수훈 최재호 선생님의 놀라운 종교적인 천재성입니다. 만약에 수훈 최재호 선생이 이건 옳은 거, 저것은 틀린 거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그것은 그냥 윤리학자예요. 도덕론자. 종교적 천재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어떤 힘을 우리와 같이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 지시대로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적인 배경이 자랐고 지금도 그 안에 있지만, 저는 그 문화 안에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이전에도 계시고 이후에도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이후에만 계시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게 무국이 태극하고 같은 논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현재 창조하신 이 창조물도 창조적 질서도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이 창조적 질서가 변화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게 제가 이해하는 기독교입니다. 제가 동학에서 배운 동학 이야기고요. 그런 점에서 모심은 기독교의 섬김이나 성리학의 공경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윤리 규범을 따르는 것이 모심이고 섬김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수직적인 것만이 아니다. 그래서 김재하 시인은 비스듬한 관계를 얘기해요. 비스듬한 관계. 아까 시천주 조화 중에 시자에 대한 해석, 시천주자에 대한 해석 얘기하기 전에 시천주 했는데 수훈 최재호 선생의 종교적 탁월성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하늘에 대해서 노 코멘트를 했어요. 아예 말을 안 했어.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말을 해? 하나님이 어떻게 봤어요? 우리는 경험할 수 있지만 지시할 수 없어요. 신의 세계에 대해서는 규정할 수 없어요. 다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이 새로운 질서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수직적 관계가 아니다.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도 수직적이거나 수평적인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김재하 씨는 얘기해요. 기계적으로 수평적인 거. 부모와 자식이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그걸 기계적으로 똑같이 모든 걸 해야 돼?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어떤 관계를 얘기하냐면 비스듬한 관계를 얘기해요. 비스듬한 관계.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이 애매한 거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비스듬한 관계. 이 비스듬한 관계는 그때그때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용 이런 데서 나왔다고 나눈 시중이죠. 시중. 그때그때에 맞게 최적의 것을 찾아가는 거. 그게 비스듬한 관계입니다. 이게 이제 김재하 시인이 얘기하는 얘기고 그런 점에서 자유주의도 공동체주의, 전체주의도 다 문제다. 그것도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사회주의 쪽에서 전체주의, 집단주의를 강조하고 또 이쪽에 우파들이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강조하는데 이 둘 다를 넘어서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김재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명 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문명 전환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인문학 하는 거는 일종의 사상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과거의 사상을 공부하고 또 새로운 사상을 접하면서 자기의 개똥 철학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우리는 모두 개똥 철학이 있습니다. 개똥 철학은 개통 철학입니다. 생각에 개통이 없으면 그건 사상이 아니고 그냥 일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일 뿐이죠. 거기에 개통을 세우면 하나의 자기의 가치관이 되고 자기의 사상이 됩니다. 우리는 선조들의 아주 훌륭한 사상을 다 알고 있지만 잘 모르죠. 배워야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상들이 나오고 있고 새로운 세계의 변화에 따라 거기에
부응하는 사상들이 여기저기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걸 배워야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김지아의 생명사상이라는 거예요. 김지아가 옳다 이런 게 아니고 저한테는 저의 삶을 바꾸어준, 그리고 지금 현재 한살림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국 사회의 생명운동을 만들어낸 그런 게 김지아의 생명사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지아가 제일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술이에요. 예술, 문화. 여기 아파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제니가 만든 음악이죠. 아파트라는 노래가 뭐 어마어마하게 세계적으로 유행이 돼가지고 지금 이 친구는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인데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한류 문화가 그만큼 이제 널리 퍼져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에 김지아 선생은 희망을 봤어요. 요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예술 매체들이 마음을 움직이는 기본 매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굉장히 또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한 10분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 이 문명을 바꿀 거냐? 그 화두가 19세기 중반에 동학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이런 그 당시에 돌아다니던 정감록이라든가 비결서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있었대요. 그늘이 우주를 바꾼다. 그늘이 세상을 바꾼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늘이 왕을 바꾼다 이런 게 아니고, 그늘이 우주를 바꾼다 이랬다는 거예요. 영동천심을, 이거는 이제 연담 이운규라는 분이 정역 일부 김항에게 준 화두라고 합니다. 근데 이 화두를 왜 지금 얘기를 하느냐, 21세기 중반에 왜 이 화두를, 19세기의 화두를 지금 얘기하느냐. 김지아 시인은 20년 전에 이 화두를 슬로건으로 하는 생명과 평화얘기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 단체를 만들고 20여 년 동안 활동하다가 돌아가셨죠. 제가 이번 달 21일 날 서울에서 이 주제로, 그늘이 우주를 바꾼다라는 주제로 지금 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술적인 그 퍼포먼스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늘이 우주를 바꾼다. 왜 천심월 얘기를 할까? 이게 지금 이거는 이제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냥 하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 당시에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지금 달이 이때 뜨잖아요. 이게 초생달부터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이렇게 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보름달이 지나고 나서 보름달까지 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밝은 면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5일 동안 밝은 면이 커져. 보름달이 되어가는 과정에. 그것을 우주의 역사 전체로 비유를 해가지고 양의 역사라고 생각했어요. 양의 시대, 밝음이 커지는 시대. 그것을 선천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런 상상을 하고 이거에 의미를 부여했느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18세기의 조선의 백성들은 굶주림과 전쟁과 콜레라 때문에 살 수가 없었어요. 일상이 죽음이야, 고통이야.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는 데 힘을 모으고 우주의 기운을 모으는 상상력과 스토리텔링과 이런 게 필요했던 거예요, 서사가. 그럴 때 이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지금까지의 역사는 달 30일 동안 이렇게 변화하는 달의 주기를 봐라. 지금까지는 이 초승달부터 달이 밝은 면이 커지는 역사였다. 우리 어두운 사람들은 다 여기서 이 질서로부터 밀려났다. 여성들, 아이들, 백정들, 노예들, 가난한 사람들, 농사꾼 다 밀려났다. 이제는 이게 뒤집어져야 된다. 땅에 있던 사람, 가장 낮은 데 있는 사람들이, 가장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야 된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이거예요. 우리는 밝은 것만 좋다고 지금까지 생각했잖아요. 보름달이 좋다고 생각했잖아요. 아니다.
보름달의 어두운 점이 그늘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새로운 우주의 시작이다. 이런 이미지, 이런 원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 서사를 만들어간 게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저처럼 한 해석이. 이게 영동천심월의 메시지인데 김재하 시인은 좀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김재하 시인은 이 그늘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흰 그늘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늘이라고 하는 것을 어두움, 그림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두운 것과 밝은 것이 뒤섞여서 숙성된 고통과 기쁨과 슬픔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살다 보면 여기 다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60년, 70년 이렇게 50년 살다 보면 그 사이에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아픈 경험, 수치스러운 경험, 부끄러운 경험, 기쁜 경험, 보람찬 경험, 당당한 이런 경험들이 쌓이잖아요. 몸에 쌓이잖아요. 그게 숙성이 돼서 맛있는 막걸리 맛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 비유를 하자면 그게 바로 그늘이라는 겁니다. 김재하 시인 말로는.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것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고 그 그늘의 힘이 마침내 우주를 움직이게 한다. 사회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주를 움직이게 한다. 왜 우주를 움직이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들 기후변화를 보시잖아요. 기후변화는 탄소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지구별의 가장 심층에 있는 불기운의 이동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질학적인 변화라든가 우주 천체론적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김재하의 주장이나 이때의 주장은.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지구를 감동시키고 동물들을 감동시키고 나아가서 우주를 감동시키는 그런 마음이, 그런 그늘의 마음이 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재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재하 시인이 중요한 거는 그냥 그늘만은 또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뒤에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의 정서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 한하고 그늘은 좀 다르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한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한풀이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쌓인 것을 쌓아놓고 사태를 직면하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내고 이게 우리를 한 단계 비약시키는 거지 한은 괴로운 걸 풀어버려서는 막걸리 먹고 풀어가지고는 쌓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풀이나 그 다음에 분노의 폭발 이런 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 이게 이제 한과 그늘을 구분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우주를 바꾸려면 신의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시켜야 하는데 그러자면 그늘이 있어야 되고 그늘만이 아니라 거룩함, 신령함, 귀기, 신명이 함께 있어야 된다. 귀신을 움직일 수 있는 소리, 그걸 귀신의 울음소리, 귀곡성, 귀신의 웃음소리, 귀소성 이렇게 예술이 경지가 돼야지 우리 삶의 경지가 그렇게 되어야지 우주를 움직일 수 있다.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사회를 움직일 수 있다.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미적 혁명으로 한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음악을 하나 들을게요. 지금 이런 예술들 하는 청년들하고 제가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우리들의 여러분들도 그 트로트 노래 누구죠? 그 제일 유명한 남자 트로트 가수 깜짝 까먹었네. 임영웅의 노래를 들으면 막 가슴이 미어지잖아요. 근데 임영웅의 노래도 미어지지만 지금은 디지털의 시대이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가 만나가지고 새로운 음악적인 무엇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다. 여러분들 트로트 많이 듣는 건 너무 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위로를 주지만 내 마음을 다른 상태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이것도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위로만 되는 건 뭐냐면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낯선 음악을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곡은 한국말로 양반들이라는, 전범선과 양반들이라는 그룹이 있네. 청년들의 그룹, 락 그룹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지금 동학 얘기하고 있잖아요. 동학은 저기 경주 용담에서 탄생을 했잖아요. 경주 용담의 그 용담에서 나온 가사체, 수훈 선생이 쓴 가사체 글들을 모아가지고 용담 유사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의 앨범 제목이 용담 유사예요. 이 젊은 친구들이 어마어마하죠. 용담 유사라는 이름, 그리고 영어로는 뭐냐? 여기 써 있어요. hymns는 이제 송가, 성가 이런 뜻입니다. 노래. hymns from the dragon lake. 그러니까 용담, 드래곤 레이크예요. 용담에로부터 온 노래,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이 노래를 한번 들으시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여보고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화면에는 아무 움직임이 없으니까요. 눈을 감고 소리를 들어주세요. 눈을 감고 소리를. Being one with the pure and bright.
어떠셨습니까? 이 Here it comes는 직위금지 원인 등강 지극한 기운이 지금 나에게 오소서 이런 얘기거든요. 강령, 그러니까 그 영이 내려주기를 기도한 기도인데 이걸 영어로 하면 Here it comes. it는 그냥 하느님이죠. 그분이 여기에 오시기를 이건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 친구들이 용담유사 수훈 최재훈 선생이 만든 21자 주문을 직위금지 원이 대강 강령 주문, 시천주 조화정 13분 환자의 본주문, 요걸 이제 이 노래로 만들어서 락 노래로 만들었는데 영어로 또 앞에서는 연주를 해가지고 영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설명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 세계에 공급을 하려고 한 거죠. 이게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무엇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아까 아파트라는 노래가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들려지고 읽혀지고 이렇게 했지만 모르죠. 김지아 시인은 예술이 이런 경지에 이른다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 한 방울, 공기 한 오리, 오존 한 갈래에도 마음이 있다고 보고 마음 안에 신이 있다고 본다면 그것을 존중하는 것, 모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술은 그 물의 마음, 공기의 마음, 흙의 마음, 돌의 마음까지도 감동 변화시키고 진화시켜서 드디어 물질의 굴레로부터, 중력과 관성의 굴레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목적의식을 갖지 않으면 이제 예술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저의 어머니 아버지의 죽음과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김재하 시인이 이제 화엄개병론을 얘기를 할 때는 만물 해방론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숨 쉴 때까지는 우리 몸도 숨 쉴 때까지는 잘 움직여지고 하나의 유기체 같지만 몸뚱아리는 그냥 물질이잖아요. 또 우리가 의식이 이 머릿속으로 의식이 이 몸을 느낄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잠잘 때는 우리는 의식을 못 하잖아요. 우리 몸을 못 느끼잖아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우주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 우리의 생각이나 의식만이 아니라 어떤 존재들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역동들, 파동들, 움직임들 이런 것까지도 일깨우는 게 이제 궁극적으로 가야 될 예술의 경지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런 젊은 그룹들이 이런 걸 배우고 공부하고 실제로 수련 경험을 하면서 이 친구들 이 곡을 만들 때 경주 용담 계곡에 가가지고 며칠 머물면서 자기들끼리 수련도 하고 곡을 작곡도 하고 한 거예요. 그런 움직임들이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동학 르네상스나 혹은 동학의 부활, 재발명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젊은 친구들한테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김지아의 생명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같이 공부해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 이제 세상이 이렇게 변화하고 새로운 문명 얘기를 하고 새로운 삶의 양식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시 인간이 도대체 뭐지?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침대 방 안에 있는 두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다시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꽤 먹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올해 환갑이기 때문에 제의 스스로 삶을 보면서 인간이 뭐지 이런 물음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얘기를 많이 하고 포스트 휴먼, 포스트라는 건 뭐뭐 이후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인간 이후, 인본주의 이후의 인간에 대한 얘기들을 엄청 많이 합니다 요새. 트랜스 휴머니즘 이거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인간, 증강된 인간, 기계와 결합해서 능력이 극대화된 인간 이런 트랜스 휴머니즘 얘기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이런 얘기. 김지아 시인도 휴머니즘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적 휴머니즘입니다. 혹은 신인간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임을
인정한데 오히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신령함, 거룩함, 우주적 생명의 능력, 이런 것들에 오히려 주목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기계하고 같이 공존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인간의 물질성 이런 것도 좋지만 물질성 안에 거룩함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김자의 주장이고, 그것을 우주적 휴머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차축 시대의 성인, 그러니까 이 차축 시대라고 하면 아까 지난 시간에 2500년 전에 뭐 공자 태어났을 때, 부처 태어났을 때, 이럴 때에 그 문명의 인간하고는 다른 인간이어야 된다. 아까 영동천심월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보통 사람들, 여자들, 노인들, 백정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에 전면에 나서는 그런 시대의 새로운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서 홍익인간 얘기를 합니다. 홍익인간은 주체이면서 타자입니다. 그리고 인격이면서 동시에 비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인간이지만 사실은 인간이면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면서 물질이고, 인간이 아니면서 동물이에요. 이렇게까지 가야만이 저를 해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사상의 관점에서. 내가 계속 인간이기만 고집하면요, 병상에 누워있는 건 인간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있는 나를 인정을 못해. 용납이 안 돼. 사회활동하는 나, 인간적인 나, 반듯하게 정장 입고 여기저기 다니던 나, 이런 것만 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병상에 누워있는 나, 똥오줌 못 가린 나를 인정을 못 한다니까요. 계속 저항을 해. 저는 그런 김재하를 통해서 저의 여러 면, 제가 그것의 극단이 나는 찢어진 사람입니다라고 했잖아요. 나의 여러 면의 나를 인정하는 거 하게 됐어요. 나는 물질이면서 동물이면서, 내가 동물이라고 하면 나는 고양이,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들하고 너무 친해. 내가 동물이니까. 인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동물이니까. 내가 물질이라면 나는 원자들하고도 교류할 수 있어. 원자들의 파동도 내가 느낄 수 있어. 실제로는 잘 못 느낍니다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또 나는 하나의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야. 나의 사회적 존엄을 인정받고 또 그 존엄을 사람들하고 나눠야 될 존재야. 여러 면이 동시에 있는 인간. 그래서 인간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아닌 비인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해방시켜준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오히려 내가 인간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것이 나를 해방시켜주는 게 아니고, 인간 주체이면서 동시에 숱한 자연적 비인격적 주체입니다. 홍익하는 주체도 인간이고 홍익의 대상인 타자도 인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가 고양이를 만날 때 그 고양이는 동물이면서 하나의 인격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인격이 동물격이 되는 거죠. 하나의 격이 있다. 이게 그냥 나의 놀잇감이 아니고, 놀이의 대상이 아니고, 유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격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홍익 활동은 깊고 크고 드넓음으로 주체인 인간과 그 대상인 인간이 타자로 하여금 쌍방향에서 또는 서로 얽힘의 복잡화에 의해서, 처음부터 우리는 얽혀 있는 것 그 자체가 모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얽혀 있는 것 자체를 자각하는 게 모심이라는 거예요. 복잡화에 의해 스스로를 초월하여 인류가 되고, 인류 또한 초월하여 자연 생명이 되고 우주 물질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게 김재하의 생명사상이다, 우주 생명학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야 70이 되고 80이 되고 죽음을 앞두고 있어도 우리는 우주적 존재로서의 인간, 동시에 물질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제가 김재하로부터 배운 바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결론입니다. 여기가 결론. 그 다음에 보너스샷 아니고, 이거는, 그리고 이제 김재하 시인이 요 인간적, 우리에게는 이 홍익인간의 이념, 우주적 휴머니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5천만 명 중에 10,000명이 있으면 그게 바로 지구의
국제사회의 중심이 된다. 앞으로 새로운 문명의 교차로가 된다 이런 겁니다. 새로운 문명의 교차로가 되는 조건은 새로운 인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인간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니고 실제로 대한민국이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제가 잠깐 맛보기로 얘기했잖아요. 온난화의 역설인데 온난화 때문에 캄차카, 시베리아 북극이 열린다. 그 북극이 열리는 그것이 지질학적으로 지구 전체를 바꿀 거다. 그냥 뭐 대구, 뭐 여기 북한, 뭐 철원 이런 게 아니고 지구 전체의 문명 지도를 바꿀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정치적 질서에 대해서도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 어떤 상상력이 필요하냐? 러시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김재하 시인 얘기를 합니다. 네오 르네상스의 목적은 바로 한국이 교차로가 되어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을 이끌고 엮어내는 문화와 가치를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경제 가치. 이는 곧 한류로 하여금 우주 생명의 이치를 도달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이 바로 문명 격변기에 요구되는 흰 그늘임의 시김이며 어쩌고 저쩌고 애달픔에 대한 힐링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국제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오선 위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강증산이라는 사람이 증산도를 만든 강증산이라는, 근데 강증산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교단을 만든 적이 없거든요. 제자들이 다 만들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강증산 20세기 초에 활동을 했거든요. 20세기 초에 한국은 상황이 그랬잖아요. 조선이 있고 일본,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저 멀리 미국이 있었어요. 근데 저 멀리 있는 미국은 친구가 될 수도 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는 그 친구가 맛있는 것만 먹어도 배가 아파. 가까이 있으니까. 멀리 있는 친구들하고는 전화해가지고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막 수다도 떨고 나 좀 도와줘 이럴 수도 있는데 가까이 있는 친구들하고는 싸우는 일이 90%야. 먹고 사는 것도 싸워야 되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오선 위기의 이 바둑판 얘기를 좀 확장시키면 이제 이런 게 되는 겁니다. 한국을 둘러싸고, 물론 북한을 포함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러시아, 미국 이런 관계가 되는데 그것을 이제 간태합덕이라고 하는 정역궤를 가지고 김재하 시인이 예언적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는 간방에 있고 여기는 태의 자리에 있는데 요 미국과 한국의 이 관계가 문명사적인 질서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축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동서 문명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미국 서구 문명과 동양 문명의 연결고리 역할을 어디가 했어요? 중국이 했잖아요. 중국. 그러니까 중국과 서방과의 관계가 협력적인 것으로 기대가 됐고 그것이 새로운 문명의 그 어떤 토대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니잖아요.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잖아요. 중국의 패권이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유럽은 중국하고 좀 친하고 미국은 중국하고 적대적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미국과 유럽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게 중국, 아까 말씀하셨죠. 음양 조화의 패러다임으로서의 중국 문명이 아니고 혼돈적 질서, 궁궁태극의 원형을 가진 한국적 문명 기준이 서양과 만났을 때 뭔가 변화가 생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5천만 명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다 합쳐도 8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중국 13억인데 거기에 국제정치에 새로운 묘가 있습니다. 그게 러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러시아는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가 아니고 시베리아, 캄차카, 북극해에 있는 이쪽 유라시아의 러시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재하 시인은 러시아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캄차카와 시베리아를 강조해요.
몽골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동해, 우리나라 동해. 이것을 제가 김재하 시인은 이제 시인이니까 예언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자료를 쭉 찾다 보니까 김태유라는 서울대 경제학 에너지 경제학을 전공했던 김태유라는 분이 몇 년 전부터 이걸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북극해가 온난화가 오고 북극해가 열린다. 그래서 뭐 모스크바의 러시아가 문제가 아니라 시베리아, 북극해, 캄차카의 러시아와 함께, 여기 보세요. 한국이 사이에 있고 미국과 러시아, 이게 러시아 국기예요. 러시아가 함께 연횡을 하는, 서로 연대가 되는, 연결이 되는, 그게 여기 사이에는 여기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잖아요. 이 중국, 한국, 일본으로 연결되는 거는 우리가 동북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다 붙어 있잖아요, 지금. 우린 다 같이 살아야 돼, 공존하면서. 그런데 동시에 미국과 러시아와 한국 이 사이, 한미러의 새로운 국제적 지적 연결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새로운 문명사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태유라는 분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휴전이 이루어지면 완전히 상황이 바뀌게 될 거고,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미국은 러시아와 최소한 이쪽에서는 손을 어느 정도 잡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극해를 같이 열 거다. 북극 항로를 같이 열 거고, 북극 항로를 알래스카가 거기 있잖아요. 같이 열고, 거기에 한국이 네덜란드 17세기, 18세기 이쪽에 유럽의 네덜란드 노테르담 항구와 같은 그런 거를 여기 울산 부울경에 만들어야 된다. 이게 김태유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게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너무 반가운 게 아까 말씀드렸던 김지아가 상상으로 예언적으로 얘기했던 거를 지정학적으로, 국제정치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놓고 이게 실현 가능하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기쁘게 제가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면 이게 문명의 전환이라는 게 그냥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관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김지아의 생명사상, 문명전환 담론이 여러분들의 상상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 세계, 또 젊은 세대들, 자식 세대들에게 새로운 비전이 되는 그런 생명사상과 문명전환 담론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